제가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읽었어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과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두 권의 책인데요. 행복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작가님이 쓰신 거고,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는 해외에 있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참 재미있었던 거는 책이 출간된 시기도 좀 다르고 국가도 다르지만 책 두 권에서 말하는 연구의 결과들이 좀 비슷해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행복을 연구하는 데에 생을 보내기도 하는구나,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서은국 교수님은 지금 연세대에 계신 것 같은데 심리학 교수로서 그 행복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둘 다 흥미로운 좀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 내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왔던 것이 이런 이유에서였구나, 혹은 행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요 두 권의 책에 실린 흥미로운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제가 생각하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그런 거를 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행복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살게 설계되어 있지 않대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느끼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를 해서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있음 자체가 목적인데, 행복을 느끼면 좀 더 목적을 생존을 하는 거예요. 유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게끔 그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초반에 나오다가, 이 책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뭘 것 같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행복은 큰 행복 하나보다 자잘한 행복 여러 개를, 소소한 행복 여러 개를 느끼는 걸로 행복한 삶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조금 재밌었던 문장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돈과 행복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금의 화폐 가치로 상금 약 100억 원을 받았던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연구다. 복권 당첨 1년 뒤 당첨자 21명과 주변 이웃의 행복감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별 차이가 없었다. 나는 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25년째 하고 있다. 매 학기 학생들에게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건을 적어보라 한다. 독보적인 1위는 복권 당첨이다. 대학생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도 복권 당첨과 행복을 동일시하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보면 이것이 답이 아니다. 왜 그럴까?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계속 반응을 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어쨌든 이 적응이라는 강렬한 현상 때문에 아무리 감격스러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일부가 되어 희미해진다. 재밌죠? 큰 행복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것만 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그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아주 짧고, 슬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그걸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있고, 걔네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면 큰 기쁨을 느끼긴 하겠지만 그게 1년 뒤, 2년 뒤까지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연구한 그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돈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시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이 자극을 음미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게 또 다른 어떤 실험이었거든요. 초콜릿을 앞에 두고 어떤 실험 집단에게는 돈 이미지를 앞에 붙여놓고 한 집단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돈의 이미지가 앞에 있는 것만 보고도 초콜릿을 먹는 이들이 초콜릿을 덜 음미했대요, 이쪽 집단이. 그러니까 돈을 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초콜릿 자체를 먹고 음미하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사람이라는 자극에도 관심을 덜 갖게 한다. 돈을 생각할수록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덜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사양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하지만 초콜릿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살면서 인생을 뒤집을 만한 드라마틱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생겨도 초기의 기쁨은 복잡한 장기적 후유증들에 의해 상쇄되어 사라진다. 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 내용도 있어요. 행복의 핵심을 사진 한 장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시고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행복이라는 게 뭐 로또에 당첨된다던가 어디에 합격한다던가 승진을 한다던가 이런 거창한 것에도 숨어 있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감각을 깨우고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사실 매일매일 행복의 핵심을 누릴 수도 있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좀 느끼게 됐었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 집안 곳곳에 압정을 뿌려놓는다면 늘 가족들의 비명이 들릴 것이다. 비슷한 원리다. 행복 확률을 높이려면 즐거움이 주는 다양한 행복 압정들을 일상에 뿌려놓아야 한다. 친구, 평양냉면, 커피, 메시의 패스, 바흐, 좋은 책, 새로운 경험, 운전을 위한 여행, 나의 행복 압정은 이런 것들이다. 여러분도 자신의 즐거운 압정들을 많이 발견하시길. 나의 즐거움에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짧게는 일상 속에, 길게는 인생 여정에 그것을 많이 던져놓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숭고한 인생 미션이 아니다. 그 압정들을 밟을 때 느끼는 여러 모양의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합이다. 그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거를 주변에 잘 뿌려놓고 그거를 그 압정에 걸리듯이 그걸 자꾸자꾸 걸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또 그거를 책 한 권에 이렇게 길게 표현하려고 하면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가? 아닌가? 막 싶은데 이 책 한 권으로 쭉 읽다 보면 그렇구나 라고 설득이 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온 그 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에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 유명한 이제 일화인데 그 한국 그 행복 수치가 엄청 낮다 그러잖아요. 신생아 출생률도 많이 낮고 행복 수치도 거의 꼴찌고. 근데 그런 현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같은 GDP가 되게 높은 국가에서 그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 행복 그 순위가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의 공통적인 좀 그 특징이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강해서 혹은 유교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서 약간 행복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책에 보면 이제 자세한 예시들이 나오는데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이제 행복이나 자유를 많이 관여할수록 사회나 집단이 내가 속한 집단이 관여할수록 행복 수치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였고 거기에서 좀 재미있었던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사람 행동 같은 걸 질문을 하면 매번 1위가 그렇게 나온대요. 남의 삶에 판단하고 이것저것 관여하는 거가 1위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서로가 그런 걸 조심하고 요런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친척들 모이면 막 이것저것 관심 갖고 막 계속 참견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행복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았고, 이 책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앞에 행복의 기원보다는 좀 더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로 다양한 그 호기심이 갈 만한 주제들의 답을 내려주거든요. 행복도 전염이 될까? 몰입이 주는 행복.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우리는 예전보다 더 행복할까? 보수가 진보보다 더 행복하다고? 행복한 사람들은 왜 더 오래 살까? 남편분들 아내보다 행복한가요? 이런 좀 흥미로운 질문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연구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좀 재밌었던 부분들을 읽어봐 드릴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틈틈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없다고 해도 나는 그 일을 할 것인가? 기억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무슨 행복한 그 경험을 하는 거를 그 기억을 갖고 또 살아나가기 위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롯이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냐, 이걸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뭐 이런 걸 한번 질문해봐라, 이런 것도 좀 흥미로웠었고, 삶 대체로 악이 선보다 강하기 때문에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차를 사고 기뻐했던 기억보다는 차를 도둑맞고 분노했던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간대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건 하나를 상쇄시킬 긍정적인 사건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들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재미있었고,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개인주의 사회가 집단주의 사회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욕망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만족감을 얻겠지만 개인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해주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연구팀은 덴마크 사람들이 미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데서 그들의 행복 비결을 찾았다. 유로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다가올 해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덴마크 사람들은 지극히 냉정하게 현실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삶의 질, 근무 환경 또는 정치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불평을 쏟아냈다. 이제 또 책을 두 권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어떤 미래나 과거에 대한 것보다 현재의 그 경험이나 감정, 현재 쾌락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도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면 행복해지겠지, 혹은 그 아파트를 사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지금의 행복을 유예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지금 오늘 내가 행복했나, 요걸 점검하는 게 좀 더 행복한 삶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또 하나의 연구 결과는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수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진보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보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실제로 능력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보수층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불공평의 결과가 아닌 개인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는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보다 사회 불공평에 대항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게 되고 이것이 그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친구들 만나면 정치 얘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수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대체로 남일에 관심이 없고 그 개인의 그거에 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보적 성향을 지닌 친구들과 술을 먹거나 하면 이 세상에 이게 잘못됐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뭐 이걸 바꿔야 된다, 막 뭐 해야 된다 해서 여러 이제 메시지나 움직임 같은 것도 진보적 성향의 정치 성향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 감정을 진보적 성향의 그 정치 성향의 집단이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죠. 좀 이런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성향들에서 오는 그런 것도 연구 결과도 흥미롭고, 네, 또 이쯤에서 저희 모찌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웠던 게 남편이 행복 수치가 더 높은 그 부분은 좀 불행하대요. 근데 여성이 행복 수치가 더 높은 건 그 남편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근데 뭐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까? 혹은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의 행복의 통상적인 수치는 어떨까? 막 이런 결과들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종이에 쓰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된대요. 그래서 종이에 쓰느냐 단순히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쓴다는 행위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반대로 머릿속에 어떤 사건을 떠올리는 행위는 생각을 거의 조직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할 때는 고삐가 풀린 기억의 단편들이 이곳저곳 옮겨다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글로 쓰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를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근데 긍정적인 생각에는 그리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경험들을 글로 쓰는 것은 걔를 이제 없애거나 단순화시키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행복을 방해할 때 그걸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심리 치료를 받은 후에 행복도 변화가 복권 당첨이나 급여 인상 같이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 후의 행복보다 더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게 행복에 더 좋은 영향을 돈보다 끼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고, 휴가를 떠나는 것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 되진 않지만 휴가를 계획하며 충만한 행복감을 맛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휴가를 떠난 그 상태랑 돌아온 후보다 그 떠나기 전에 행복을 더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뭔가가 기억났어요. 뭐 청약을 접수해놓고 당첨을 기다릴 때의 감정이라던가, 로또를 사놓고 한 주를 보낼 때의 감정이나, 휴가가 다음 주로 다가왔을 때 이번 주에 일할 때의 그 감정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어린 왕자에 보면 이제 뭐 내가 몇 시에 오면 나는 몇 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은 어떤 그 기다리는 과정 안에 더 많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제 장 지로두라는 프랑스의 그 소설가가 했던 말을 하나 적어줬는데, 행복이란 바닥에 앉은 채로 햇살을 받으며 조금씩 떼어 먹는 사소한 어떤 것이다. 요것도 이제 앞선 책이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아주 사소한 어떤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권의 이제 책들에 나온 여러 그 현상들과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은 이럴 때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이 뭔가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흥미로운 좀 사실들을 알게 된 다음에 좀 더 행복이라는 것이 덜 피상적이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이 뭘까? 이렇게 궁금할 때는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그럼 평범한 회사원이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좀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순간에
행복한지 관찰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 컨텐츠에 행복 적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자기가 정한 금액을 계좌이체에 해가지고 메모를 남기는 거. 어우, 멋지야. 그 적금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 오늘 노을 지는 거 보고 행복했던 거, 우리 집 고양이랑 놀았던 순간, 이런 내가 행복했던 내역들이 쭉 뜨게 되겠죠. 그래서 난 이런 순간에 행복들을 느꼈구나 라는 거를 그 기록해둠과 동시에 그에 맞는 잔고가 늘어나는 기쁨.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관찰하고 그렇게 남겨놓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냥 그 어떤 행복했던 순간을 포스트잇에 글자로 적어서 방 구석구석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행복해 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행복한 순간들, 어떤 순간에 내가 행복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 이런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여기저기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렇게 내역에 남겨놓거나 해서 행복을 의식해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행복하지 않게끔 내가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행복을 조금 더 의식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이제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 방법들을 써보고 조금 더 하루가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원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이 책들에서 읽었는데 인간이 통상적으로 노동으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에서 오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서만 행복을 찾기에는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노동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는 현장에서의 행복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 이제 회사 대표님이 회의할 때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너네는 일할 때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냐? 어떤 순간이 일에서 행복한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참 저도 좀 생각해보고 파트 구성원들한테도 그 질문을 해보면서 서로가 어떤 순간에 행복한지 확인해보기도 하고 기획안 다 쓰고 완성해서 그 저장하고 집에 가는 순간 있죠. 그걸 끝냈다는 만족감이 드는 날도 되게 좋고 또 그걸 갖고 발표를 해서 상부의 컨펌을 원활하게 받아냈을 때 혹은 너무 좋다라는 호평을 받았을 때 그 만족감 같은 것도 있고 막 반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오픈해서 다 같이 이제 오픈하고 박수치고 그 일을 끝내는 순간이라던가 촬영 나갔을 때도 촬영 끝내고 잘 끝내고 그날 밤에 삼겹살 먹으면서 같이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이라던가 일에서 어떤 순간에 행복한지를 모르면 되게 큰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석 때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구급대원 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있었고 그런 히어로물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여러 가지 막 몸도 신체도 단련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119 구급대원이 되어서 그 순간순간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친구랑 놀면서 이제 자기 집에서 잘 때도 나는 내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이만 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쓱 눕거든요. 그리고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주인공 아저씨가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엄청 꼼꼼히 누가 보지 않아도 되게 성실하게 그 화장실을 청소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렇고 이게 직업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오늘 하루 하는 일에서 어떤 행복감을 찾을 거냐라는 걸 점검해서 기록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럼 쾌의 감정을 잘 관찰하는 걸로 끝이 나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정적 감정, 불쾌의 감정 역시 잘 돌봐줘야만 쾌의 감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회사 일도 힘들고 제 개인적인 삶도 힘들어서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상담 센터에 가서 한 반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계속 받았었는데, 아까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상담 센터를 찾는 것이 더 행복에 유용한 방식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느꼈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엄청 큰 도움이 되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 행복하고 즐거운 거 이런 것만 말하고 싶어 하고, 내가 어둡게 느끼는 감정들은 내 안에서 표출하지 않고 그 혼자 곱씹고 삼켜버리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불쾌함을 느꼈어도 그걸 표현할 줄 모른다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안 좋은 감정들을 숨겨놓는다는 거죠. 그게 되게 쌓이면 한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숙제로 내주셨던 게, 그날 내가 느낀 그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쭉 써보는 거. 그리고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 않다. 그냥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뭐 우울하다 이런 몇 가지의 그 자주 쓰는 언어들 빼고는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감정을 머릿속에 상상해서 어떤 괴물의 형태로 하나를 만들어 준 다음에 걔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내 안에서 떼어내서 바라보고 옆쪽으로 치워주고 또 그 다음 감정을 다뤄보고,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연습해보자라고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안 좋은 감정들도 잘 이름 붙여주고 잘 살펴보고, 이래서 이런 게 생겼구나,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눠봐야겠네 라는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를 깨달았었는데, 그 즈음에 어느 웹툰에서 또 이제 심리 상담하는 그 장면이 나왔었는데, 주인공이 심리 상담을 받는데 선생님이 노트를 하나 사서 이렇게 해보라고 해요. 오른편에는 나를 기분 좋게 했던 거, 그리고 왼편에는 반대의 것들, 나를 불쾌하게 했던 것들을 적어봐라 라고 숙제를 주는 장면을 봤는데, 그걸 보고 이게 이제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라는 제가 만든 에세이집인데,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가지고 한 권은 이제 에세이를 싣고 한 권은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요 앞에 편지를 독자분들한테 썼는데, 이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가 제가 산책을 주제로 썼던 에세이들이거든요. 산책을 할 때 작은 노트를 한 권 챙겨가서 오른쪽에는 자기 기분 좋게 하는 것들, 뭐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던 선명한 풍경이나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다던가 아주 사소한 걸 적고, 왼쪽에는 뭐 죽은 비둘기를 봤다던가 하지 않았으면 좋았던 말이라던가 이런 거를 적어봐라 라고 제안하는 노트를 하나 이렇게 껴서 담았었어요. 혹시나 뭔가 지금 불행해서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정말 저는 큰 도움을 받았었고, 나를 모르는 어떤 타인이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거기에 답을 달아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배우 이청아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엉엉 울었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여의도의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본인이 그 투병 기간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엄마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 사러 가는 순간의 행복을 막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엄마가 뭐 먹고 싶다고 해서 퇴근길에 사다 주고 이게 행복인지 몰랐는데, 엄마가 말하니까 또 눈물 날 것 같아. 엄마가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사소한 거, 엄마가 먹고 싶은 걸 사다 주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행복이라고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여의도에 벚꽃 필 때 엄마가 병원에 계셨어서 여의도의 벚꽃을 보면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게 온전한 슬픔은 아니고 그 순간에 오히려 엄마의 병을 알게 되고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엄마를 간병하고 이 순간에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류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슬펐고, 그리고 슬픔에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그런 와중이기에 더 행복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행복을 잘 못 느끼는 류의 사람이라면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을 곁에 둔다예요. 이 책들 두 권에 보면 행복이 유전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양쪽 다 다른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한쪽 책에서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결국 타인과 관계 맺었을 때에 완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더 행복을 가질 기회를 많이 갖는다는 얘기였고, 또 다른 책에서는 유전적으로 그 행복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잘 느끼는,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거를 더 많이 느끼는 유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내가 되게 부정적이고 행복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자꾸 행복을 많이 말하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친구가 결혼한다고 이제 청첩장 준다고 만났었는데, 여자친구가 내가 왜 너랑 뭐 결혼하는지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왜? 라고 물어보니 너는 행복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공감하면서, 그래 맞아, 너 행복하다는 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진짜 현명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분은 그걸 아신 거죠. 저렇게 행복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빠는 자라오면서 늘 저한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는 아빠가 막 뭐 이래서 행복하구나 저래서 뭐 좋구나 막 할 때 막 흘려들었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내 가까이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시련이 없어서 순탄히 행복하기에 행복하다라는 거는 이제 별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 회사에서도 이제 높은 자리로 승진을 했고 커리어적으로 행복하던 시기에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아빠는 더 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회사를 이제 정년 퇴직해야 되는 몸이 돼버린 거죠. 아빠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한두 달 정도 아빠가 엄청 비관적으로 지내는 모습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아빠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인데 자기 삶을 비관하고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게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랬을 때 엄청 큰 불안이 엄습하더라고요. 이 아빠가 평생 이제 저러면 어떡하지? 한두 달 짧게 되게 슬퍼하시고 막 분노하시고 이러다가 또 금세 아빠의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빠랑 산책을 하면 어느 나무에 있는 새 집을 보면서 저게 뭐 저거는 까치의 집이고 저거는 뭐 누구 다른 새의 집인데 저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한다? 그게 되게 귀엽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 또 아빠 좋아하는 그 산책 코스가 있는데 말하면서 막 조잘조잘 본인이 뭐를 발견하고 즐거웠는지를 또 막 설명을 해요. 아픈 뒤에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인생의 좋은 시기를 맞이하다가 몸이 아파버려서 그걸 다 관둬야 되는 상황을 제가 지금 제 삶을 놓고 봤을 때 상상하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근데 잠시 슬퍼했다가 또 지금 내가 살아있고, 아빠는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살아서 오늘 하루하루 그냥 해가 뜨는 걸 보고 해가 지는 것만 봐도 되게 감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가까이에 아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큰 행운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항상 그 안심이 되면서도 염려가 될 때가 있는데, 가령 막 할머니 장례식 때 이제 아빠의 그 잘 나가던 친구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분들은 이제 본인 회사에서 요새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아빠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10년 동안 이제 일을 안 하시는 상태니까 계속 저를 옆에 앉혀두고 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아빠랑 이제 집에 걸어가면서 그런 아빠의 상태가 너무 그 안쓰러워서, 아빠 오늘 아빠 그 누구 아저씨도 참 멋있고 그 아저씨도 참 멋있더라. 근데 아빠 그 자녀분들은 그리 자랑할 게 없나 봐. 근데 나는 아빠가 자랑할 게 많았잖아. 그래서 아빠가 자식 농사 잘 지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 아빠 혹시나 그런 거에 마음이 그럴까 봐 얘기해. 이랬는데 아빠가 그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 안에 어떤 아쉬움이나 슬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하루 안에서 행복한 장면을 발견하는 힘,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가 감상적으로 변해갔는데, 근데 저는 아빠의 성향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사소한 행복 같은 거를 많이 발견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염세적이고 날카로운 친구들과 있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제 친한 친구들 보면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누가 뭐 이런 작품을 냈는데 그게 너무 별로였고 막 이런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면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신기해지기도 하고, 또 저는 어떨 때 그걸 중화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 그 나한테 없는 기질의 성향들을 주변에 잘 포섭해 놓는 거, 내 가까이에 두는 거, 또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진짜 중요한 영역이라고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쪽도 강요하지 않는 거. 저희 아빠가 자기 행복한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걸 보고 행복을 느껴. 뭐 힘든 게 그게 대수냐? 뭐 그냥 아빠처럼 이런 거 보고 느껴라는 말을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냥 자기가 행복한 걸 설명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나도 그런 걸 발견해보고 싶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보면서 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 회사에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일이고 이렇게 까치집 보면서 이런 거에서 행복 느껴야 네 삶이 행복해져, 이랬으면 전혀 아빠 말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기는 자기가 행복한 걸 말할 뿐이고, 그런 것과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한 그 집단주의의 세상이 불행한 이유랑도 이제 통하는 지점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이럴 때 행복을 느껴 라고 말하고, 넌 어떨 때 행복을 느껴? 못 느낀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건 왜 그래? 라고 질문을 해주고, 절대 내 생각 강요하지 않는 거가 전반적으로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걸 수 있지만 또 안 해보는 거랑 해보는 게 다를 것 같아서, 혹시 행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앞서 소개했던 책들을 읽어보시거나 제가 제안해드린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각자의 저마다의 사소한 행복들로 하루를 잘 채워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